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모든 게 무너졌죠. 저는 단양의 조용한 산골집에 혼자 있었어요. 불 켜진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무렵 전화벨이 울렸죠. 낯선 번호, 받지 말 걸 그랬어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윤만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전화의 락이 너머로 들려오는 형사의 말은 비처럼 거세고 차가웠어요. 피해자는 그와 20년을 함께 일해온 사업 파트너였대요.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비는 얼굴을 때리듯 퍼부었고 저는 그 아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지금 그 사람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일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아들과 이어져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충북 단양의 칼날같이 뾰족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우리 마을은 작은 한숨에도 1000개의 메아리가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신의 눈물처럼 처연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미약한 온기에 전 생의 희망을 걸듯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마른 가시처럼 살을 파고들어 심장을 찌르는 고통에 몸서리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사자가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보내는 노크처럼 유독 소름 끼치게 들려왔고 빗물에 젖은 흙냄새는 무덤의 흙을 파헤친 듯 숨막히게 짙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제 목에 걸린 사형 선고의 밧줄을 조이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십니까? 얼음장같이 차갑고 녹슨 쇠사슬처럼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귓구멍을 파고들어 뇌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탄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심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독약처럼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만수 씨의 전 배우자가 맞으신가요? 제 손끝이 마치 한겨울 얼음 호수에 영원히 갇힌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지옥의 불길처럼 전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에 떨리는 손으로 차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손가락은 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잔이 폭풍우 속에 나무십처럼 흔들리다 탁자 위로 떨어져 갈색 액체가 마치 핏자국처럼 공포의 흔적을 남기며 퍼져나갔습니다. 간신히 바늘에 찔린 입술을 움직여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윤만수 씨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해온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정지하고 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현기증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귓속에서는 1000개의 벌떼가 송곳으로 고막을 파고드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쓰나미처럼 밀려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독가스처럼 변해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밀려오는 하얀 안개로 가득 차 한 줄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다리에서는 모든 뼈가 용광로에 던져진 얼음처럼 녹아내리듯 힘이 쭉 빠져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이요. 목소리가 겨울 폭풍에 시달린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지고 부서져 나왔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살인자라니.
윤만수는 우리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때는 제 심장의 맥박이자 영혼의 반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칠고 성급한 면이 있었지만 꽃을 밟는 것조차 아까워해 발끝으로 걸었던 사람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갔다니.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폭풍 후에 무너진 제방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얼음장 같은 무감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만수와 사업 파트너였던 박정호 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린 시체로 발견되었고, 현장에서 윤만수의 지문이 증거처럼 선명하게 묻은 단검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CCTV에는 그날 밤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회사에 들어간 윤만수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창밖의 빗소리는 사형장의 북소리처럼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체를 묻는 흙덩이가 관 위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제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은 콘크리트로 짓누른 듯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운명의 마차처럼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문에 제 얼굴이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홀령처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지금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얼어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의 냄새가 썩은 영혼의 냄새처럼 코를 찔렀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손톱으로 살을 파내듯 손바닥을 물어뜯었습니다. 식은땀이 뱀처럼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광란의 북소리처럼 마구 뛰었습니다. 드디어 윤만수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은 흡혈귀처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무덤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고 수갑을 찬 손목이 죽음에 이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야, 믿어줘.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갈라졌고 눈에는 지옥의 심연처럼 깊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대형 폭발 사고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살인을 했을까? 20년을 함께한 사업 파트너를 정말 그가 죽였을까? 머릿속에 질문들이 광풍처럼 소용돌이쳤지만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제 마음처럼 칼끝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싸구려 모텔방에 누워 천장을 죽은 사람의 눈처럼 공허하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만수의 얼굴, 떨리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신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저는 생명이 다해가는 사람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은 운명의 장난처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구치소 면회실은 첫날보다 더 북극의 얼음 사막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윤만수의 얼굴을 마치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시체처럼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계곡처럼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처럼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영자야, 난 정말 억울해. 내가 왜 정호를 죽이겠어?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인데. 윤만수의 목소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처럼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는 모습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익사자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목구멍이 쥐어짜는 듯이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되나요? 폐에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지옥의 심연에서 나오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CCTV에 내가 그날 밤 회사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대. 맞아, 난 갔었어. 하지만 정호는 이미 죽어 있었어. 내가 발견한 거야. 놀라서 단검을 만졌는데 그게 내 지문이 묻은 이유야. 그의 말에 제 마음은 폭풍우 속의 나무잎처럼 격렬히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죄 없는 사람을 단두대로 이끄는 행렬처럼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윤만수와 박정호 사이에 회사 경영권을 두고 피 터지는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국선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죽은 물고기의 눈처럼 무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폭풍이 휩쓸고 간 잔해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커피 얼룩이 묻은 종이들이 마치 사건의 불길한 징조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100번의 패배를 경험한 사람처럼 지친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눈앞의 현실을 보기 싫다는 듯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철벽처럼 견고합니다. CCTV, 지문, 그리고 살해 동기까지. 최선의 방법은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산이 폭발하듯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칼날처럼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지진이 난 것처럼 떨렸습니다. 제 전 남편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자백하라고요. 변호사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믿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사형 선고처럼 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철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결의가 끓어올랐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듯 몸을 앞으로 숙이며 변호사의 눈을 창처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진실을 찾겠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금색 화살처럼 햇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정의의 전사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정호의 사무실 주변을 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절히 물어보고 주변 CCTV를 확인해달라고 무릎을 꿇듯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철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경찰은 이미 철창문을 닫듯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불안감이 뱀처럼 타고 올라와 목을 조이듯 커졌습니다. 모텔 방에 누워 천장을 시체처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만수가 정말 살인을 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이미 사형당한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시체처럼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윤만수가 철창 너머로 죽은 자의 팔처럼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날 믿어줘.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입에는 죽음의 전조처럼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의 속삭임처럼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운명의 부름을 받은 자처럼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만수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쟁 선포를 하듯 펜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강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앞에 서자 다리가 썩은 갈대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죽음의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심장은 마치 야생마처럼 제 가슴 안에서 발광하며 가슴벽을 부수려 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죄인의 심판대처럼 딱딱한 나무 의자의 감촉이 영혼의 마지막 빛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주변의 소리는 먼 우주 너머로 사라지듯 희미해지고 귀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끔찍한 윙윙거림만이 악령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 윤만수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몰락한 모습에 심장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부서지는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폭풍 후에 꺾인 나무처럼 처참한 형상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짐승같이 수갑을 찬 손목,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 완전히 굽어버린 어깨, 그리고 사막의 해골처럼 창백하게 변한 얼굴. 한때는 태양처럼 당당하던 그 남자의 자태는 죽음의 그림자에 삼켜진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았고 이별의 유서처럼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이 칼날로 꿰매어진 듯 매어와 단 한 모금의 공기조차 들이마실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 입정.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독가스처럼 법정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때 검사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제 심장이 화살에 꿰뚫린 듯 멈췄습니다. 검사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천 마일 너머의 메아리처럼 꿈속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감각이 그의 귀 뒤에 보이는 작은 세점으로 레이저처럼 집중되었습니다. 번개보다 빠르게 내리친 충격에 온몸이 대리석 조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저와 윤만수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우가 단양 구단봉 계곡에 갔을 때 민우의 귀 뒤에 있던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운명의 낙인처럼 찍혀있던 보석의 삼각형처럼 배열된 모기에 물린 자국처럼 보이는 세 개의 점. 심장이 완전히 멈춘 듯 숨이 끊겼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처럼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화약괴 불이 붙은 듯 폭발하듯 어지러웠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 눈매의 각도, 턱선의 곡선, 말투의 리듬, 그리고 목소리의 음색까지 내 영혼이 알아보는 모든 것이 윤만수의 복제 인형처럼 꼭 닮아 있었습니다. 25년 전신의 장난처럼 기억의 심연 속으로 사라진 우리 아들 민우. 이 사건의 검사는 윤현우 검사입니다. 윤현우, 현우, 민우. 머릿속이 뜨거운 철판 위에 놓인 얼음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려와 의자 팔걸이를 삶의 마지막 가닥처럼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시야가 천국의 빛을 본 듯 눈부시게 흐려졌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단양 구단봉 계곡에서 세 살배기 민우와 천국의 하루처럼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운명의 바람에 휩쓸리듯 민우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25년간 광인처럼 찾아 헤맸지만 민우는 지구상에서 증발한 물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결국 저와 윤만수의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윤만수는 검사의 목소리가 심연의 끝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깊은 바다의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표정, 영혼이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번개를 맞은 듯 더 세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민우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신의 현현을 바라보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생김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귀 뒤에 세 점까지 천문학적 확률을 뛰어넘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소하고 있는 건지,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냥꾼이 먹이를 노려보듯 그의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으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펜을 쥐는 방식, 말할 때의 손짓,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두 DNA의 법칙처럼 윤만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폭포수처럼 가렸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공판이 마무리되고 윤만수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는 윤현우 검사를 여우처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 저 앞에 있는데 제 다리는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영혼을 쏟아붓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지는 민들레 씨앗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불길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폭풍우처럼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모텔로 돌아와 보물 상자를 여는 마음으로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3살 때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영혼의 창처럼 지금의 윤현우와 똑같았습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신성한 유물처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거야. 한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난 듯 잠에서 깼을 때 마음속에는 운명에 맞서는 전사처럼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민우라면 철의 장막을 걷어내듯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3시간을 지옥의 형벌처럼 기다렸습니다. 고문대 위에 있는 것처럼 한 세기가 넘는 영혼의 시간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사형수의 마지막 채찍질처럼 핥히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은 용암보다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손에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과 머리카락 샘플이 담긴 작은 봉투를 운명의 화살처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짐승처럼 가슴벽을 부수며 언제든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고 입 안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이 100년 동안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목구멍에 타는 듯한 갈증이 말을 꺼낼 자신감마저 사막의 모래처럼 앗아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윤현우가 검찰청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법의 화신처럼 태양의 아들처럼 당당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릴 적 윤만수의 영혼의 거울처럼 모습과 겹쳐 보여 가슴이 칼로 도려내듯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내 눈앞에 살아있다니. 숨을 고문당하는 사람처럼 폐 깊숙이 들이마시고 광장을 건너는 순교자처럼 용기를 짜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납덩어리처럼 천근의 무게로 끌려가는 듯했고 온몸이 불꽃 위에 바늘방석에 앉은 듯 떨렸습니다. 윤현우 검사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우레소리에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호수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태풍 전야의 바다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윤만수를 복제한 듯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썹의 모양과 입술선이 운명의 증거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윤만수 사건의 전 부인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대리석 조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음모자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죠. 20분 후 우리는 고해성사의 장소처럼 조용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는 커피김이 영혼의 증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우리의 긴장감이 시간의 중력처럼 무겁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사로서 피고인 가족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인 문서처럼 딱딱했지만 눈빛은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초조한 죄수처럼 문지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명의 화살을 쏘는 듯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보물을 꺼내듯 작은 사진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 알아보시나요? 윤현우는 폭탄을 받아든 듯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죽음의 기운이 덮친 듯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지진의 여파처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죠? 목소리가 폭풍 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운명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보듯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단양 구단봉 계곡에서 실종된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윤민우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윤현우의 눈에 우주의 혼돈처럼 거대한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전류가 통하듯 마주쳤습니다. 시공간이 왜곡된 듯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댐이 무너진 듯 왈칵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귀 뒤에 세 점.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겁니다. 당신의 눈매, 말투, 목소리 모두 아버지를 신의 설계도처럼 정확히 닮았어요. 윤현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귀 뒤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양하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친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목소리가 사춘기 소년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마치 세상의 비밀이 담긴 문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영혼을 바라보듯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제가 맞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운명의 열쇠처럼 작은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민우의 당신의 아기 때 머리카락입니다. DNA 검사를 해보세요. 윤현우는 폭발물을 다루듯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진의 전조처럼 떨렸습니다. 카페의 소음은 다른 우주의 소리처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우리 둘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처럼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이 갈라지듯 부서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패배한 전사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윤만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자 윤현우의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그의 감정은 폭풍우 속의 하늘처럼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도망치듯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산사태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윤현우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어머니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세상의 무게를 진 아틀라스처럼 무겁게 쳐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은 화산의 용암처럼 폭발 직전의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신의 심판을 구하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눈물이 볼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지옥의 어둠 속에서 일주일이 영겁의 시간처럼 지났습니다. 윤현우에게서 연락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폭풍우 속 갈매기처럼 날카롭게 휘날리며 초조함의 산채로 해부당하는 듯 몸부림쳤고 밤마다 불타는 가시밭 위를 굴러다니는 듯 잠들기가 가장 잔인한 악몽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늪의 괴물처럼 부은 얼굴에 핏발이 선명한 충혈된 눈으로 일어나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유리처럼 차가운 화면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매 시간이 영혼의 고문대처럼 뼈를 부수는 속도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죽은 심장에 1000볼트의 전기 충격을 가한 듯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하늘에서 내린 계시처럼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어제 만났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심장이 용암처럼 폭발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규모 9.0의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떨려왔고 폐 속의 공기가 진공 청소기로 빨려나간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고르면서도 머릿속은 독사의 독에 중독된 듯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혹시 부정적이라면? 아니면 그가 정말 우리 민우라면?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렀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관 뚜껑에 박히는 못소리처럼 제 고막을 마구 두드려댔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윤현우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마치 독이 든 것처럼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피눈물을 흘린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면의 바닥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운명의 저울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자 일치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추고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고 귓가에서 우주의 소리처럼 윙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아들, 우리의 민우가 정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산사태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제 목소리는 산 사람이 죽은 이의 세계를 부르는 것처럼 떨렸고 윤현우의 눈에도 별빛 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게도 지진으로 무너진 폐허를 재건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얼음 바다처럼 차가웠지만 화산 아래 끓는 마그마처럼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북극성처럼 분명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윤현우는 보물 상자를 여는 듯 가방에서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이비디엔스, 두노트 리무브라는 운명의 봉인처럼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쓰듯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모를 밝히려는 요원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삭제된 이메일을 마른 사막에서 물을 찾듯 복구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회사 자금을 눈앞에서 보석을 훔치듯 횡령한 정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계 부정 증거를 윤만수, 제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정호의 이상 행동 패턴, 그가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 최근에 구입한 고가의 물품들, 그리고 쥐새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흔적까지. 단검에 묻은 지문도 천문학자가 별을 관찰하듯 다시 검사했습니다. 윤만수 씨의 지문은 단검을 발견했을 때 만진 자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각도와는 기름과 물처럼 맞지 않아요. 윤현우의 눈에는 불굴의 전사처럼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그는 법과 정의의 사도였고 지금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선 병사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진짜 살인자를 맹수를 쫓는 사냥꾼처럼 찾고 있습니다.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어둠 속의 계약처럼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박정호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불보다 뜨겁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음모를 밝히는 고대의 현자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현우는 모든 증거를 보석을 감상하듯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손끝이 폭풍 전야의 나무십처럼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몰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지옥의 불길처럼 괴롭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심판의 나팔처럼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시처럼 박힌 고민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듯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윤만수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모든 수사가 모래성처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영혼을 갈아먹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아들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의 협곡처럼 깊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생명줄을 잡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심연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북극성처럼 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경력이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끝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스한 봄볕에 눈이 녹듯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윤만수의 아들다웠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윤현우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모든 진실이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듯 드러날 겁니다. 영혼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옥의 심연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목숨을 건 도박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아버지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영혼까지에는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움과 납덩이보다 무거운 공기로 폐가 찢어질 듯 숨이 막혔습니다. 죄인의 단두대처럼 신의 심판대처럼 단단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으니 등줄기로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독사처럼 맹독을 품은 뱀처럼 굽이쳐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매서운 독수리의 눈빛이 화살처럼 창날처럼 피고인석의 윤만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공판보다 더 뼈와 가죽만 남은 듯 이미 사망한 시체처럼 헬쑥해 보였고 눈에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형수처럼 천사의 손길을 기다리듯 체념한 듯한 빛이
어두운 그림자의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1000갈래로, 10,000갈래로 찢어놓았습니다. 윤현우는 검사석에서 운명의 카드를 손에 쥔 마술사처럼, 세상의 비밀을 아는 신처럼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호수처럼 잔잔해 보였지만 제 모성의 직감은 그의 긴장된 손가락 움직임에서 파괴적인 폭풍우전의 섬뜩한 고요함을 읽어냈습니다. 그의 손등에 돋은 푸른 혈관이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옥의 악몽과 싸우듯 영혼을 바쳐 세워가며 증거를 모으고 진실의 퍼즐을 인류의 운명을 바꾸듯 맞춰왔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신이 베일을 걷어내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번개에 맞은 듯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판부 입정. 모두가 신의 강림을 기다리듯 일어섰고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측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사의 말에 윤현우가 태양 앞에 선 전사처럼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리의 창처럼 흔들림 없이 또렷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쓰나미를 모성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판사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듯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윤만수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천둥 번개보다 강력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법정이 지진이 난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석에서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방청석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마주한 듯 놀라움의 탄식이 산사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운명의 저울을 들고 있는 신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윤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윤현우는 심연에서 나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사의 나팔소리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단검에 묻은 지문을 현미경으로 별을 보듯 재검증했습니다. 피고인의 지문은 단검을 발견한 후 들어올린 자세와 완벽히 일치하며 살인을 저지른 자세와는 빛과 어둠처럼 불일치합니다. 그는 스크린의 단검 지문 분석 결과를 천상의 계시처럼 띄웠습니다. 법정은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CCTV 영상을 천문학자가 별을 관찰하듯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 검은 후드를 입은 인물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먼저 들어가는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희미한 영상이 계시의 빛처럼 스크린에 나타났고 윤현우는 신의 손길로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악마의 그림자가 운명의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의 열쇠입니다. 피해자 박정호 씨가 회사 자금을 뱀이 독을 품듯 횡령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회계 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은 죽음의 땅처럼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온영한 회사 자금 30억을 사탄의 계약서처럼 해외 계좌로 빼돌렸으며 이를 알게 된 윤만수 씨와 대면하기로 한 날 피해 재물처럼 살해당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윤현우는 잠시 세상의 끝을 바라보듯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사냥감을 발견한 독수리처럼 멈췄습니다. 박정호 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횡령에 공모한 최준혁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폭발하는 화산처럼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최준혁이 갑자기 겁에 질린 토끼처럼 일어나 출구로 뛰어가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올가미에 걸린 사슴처럼 붙잡혔습니다. 법정은 지옥의 문이 열린 듯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천둥소리처럼 망치를 내리치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윤현우의 손끝은 태풍 앞에 나무잎처럼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신의 계시를 받은 듯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검찰은 윤만수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새벽녘의 안개처럼 철회하고 최준혁을 박정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의 나뭇가지처럼 떨렸지만 천사의 검처럼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판사는 잠시 운명의 저울을 들고 있는 신처럼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윤만수에 대한 구속을 해제하고 최준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순간 윤만수의 얼굴에 죽음에서 부활한 자처럼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국의 문을 본 사형수처럼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에게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폭풍우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세상의 종말을 알리듯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윤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영혼의 무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심장의 떨림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법정이 파했을 때 윤현우는 유령처럼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만수가 운명의 순간처럼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윤만수의 목소리는 영혼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현우는 잠시 멈춰서서 신의 뜻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 저편의 감정이 오갔습니다. 아직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밝힐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창으로 꿰뚫는 듯 아팠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신의 은총처럼 감사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저는 운명의 길목처럼 윤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25년의 폭풍우처럼 거친 그리움과 산처럼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축복을 받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최준혁의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운명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천국의 문이 열리듯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이 태양처럼 드러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새싹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봄날의 햇살이 신의 축복처럼 부드럽게 내리쬐는 단양의 작은 집 현관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새싹의 떨림처럼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은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의 심장보다 더 열렬하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현우였습니다. 그는 냉철한 법의 권위를 상징하던 정장 대신 인간적인 부드러움이 봄바람처럼 느껴지는 편안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들판에 영혼을 담은 듯한 야생의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낮과 밤처럼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봄철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25년의 그리움이 대홍수처럼 녹아든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성스러운 성전에 첫발을 딛는 순례자의 두려움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번개의 전류처럼 강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윤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석방된 후 생명의 빛을 되찾은 듯 많이 건강해졌지만 깊은 호수 같은 눈에는 여전히 지난 시간의 고문과 피로함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 박동이 운명의 북소리처럼 하나의 리듬으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윤만수가 신의 계시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윤현우는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듯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종말 전야의 긴장감처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귀는 천국의 소리를 기다리듯 거실의 소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의 심연 속에 있었습니다. 차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윤만수가 먼저 얼음장을 깨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준혁이 마침내 자백했다면서요. 윤현우는 신의 계시를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박정호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윤만수의 눈에 천국의 빛처럼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벗어난 자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현우는 손을 모으고 천국의 계시를 기다리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직은 사퇴했습니다. 그 말에 저와 윤만수의 눈이 달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진 듯 커졌습니다. 왜요? 윤만수가 천둥소리처럼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현우는 운명을 받아들이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었습니다. 제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운명의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심연보다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현우는 성스러운 유물처럼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 속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맨 처음 비처럼 떨렸습니다. 눈에는 바다보다 깊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윤만수도 눈시울이 피눈물처럼 붉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보물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의 먼지가 쌓인 앨범을 열자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마치 천국에서 보내온 편지처럼 나왔습니다. 이건 네가 2살 때 첫 생일 파티 사진이야. 이건 구단봉 계곡에 갔을 때 그날 네가 말을 잇지 못하고 독을 마신 듯 목이 메었습니다. 윤현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성스러운 문서처럼 쓰다듬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현우가 시면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천국의 문을 열 듯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윤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널 지옥의 문을 두드리듯 찾았어. 경찰, 탐정, 무당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윤현우의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 아니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아라고 했고 윤현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폭풍 속에 던져진 나무십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생명선처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죽음의 기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윤만수도 천천히 운명의 강을 건너듯 다가와 윤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 순간 윤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천년의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지옥의 문으로 보내는 듯 의심했던 것, 모든 것이. 윤만수는 신의 용서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자랑스럽다. 민우야. 민우야라는 말을 들은 윤현우의 몸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25년 동안 죽음의 장막에 가려져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앨범을 운명의 책처럼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폭풍우와 햇살처럼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신의 붓으로 그린 듯 물들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천국의 문처럼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간단한 식사를 천국의 만찬처럼 준비했습니다. 윤현우는 서툴게 어린아이처럼 도와주려 했고 윤만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영혼의 교감을 나누듯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현우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직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눈에는 천국의 별빛 같은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창으로 찔린 듯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윤현우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사람처럼,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처럼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말했습니다. 종종 들러도 될까요? 그 6글자가 25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천상의 마법의 주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천년 동안 얼어붙었던 얼음이 봄날의 따스함에 녹아내리고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홍수에 영혼이 익사할 듯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영혼의 눈물을 폭풍우처럼 필사적으로 참으며 떨리는 입술로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민우야. 민우야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소리가 지진의 금이 가듯 갈라졌고 오랜 세월 닫혀있던 감정의 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현우의 눈에도 우주의 별빛처럼 눈물이 맺혔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새벽의 별처럼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신의 축복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만수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영혼의 거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비와 햇살이 공존하듯 영혼의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심장이 천국에 들어선 듯 녹아내릴 것 같은 행복감이 쓰나미처럼 찾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정말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윤만수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영혼의 연결처럼 꼭 잡으며 생명의 기도처럼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도 운명의 진동처럼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25년의 깊고 어두운 심연 같은 공허함을 채우는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봄의 새싹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천국의 꽃처럼 피워낼 것입니다. 단양의 작은 집에는 오랜 지옥의 겨울을 지나 다시 가족이라는 봄의 온기가 태양처럼 돌아왔습니다. 무자비한 시간은 많은 것을 사신처럼 앗아갔지만 결국 운명의 신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선물을 천국의 은총처럼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어렵고 험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이어주는 손을 맞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25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기쁨을 축하하듯 천국의 축복처럼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지옥의 악몽 없이 천사의 품에 안긴 듯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25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운명처럼 서로를 찾아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점의 작은 표식이 잃어버린 아들과 엄마를 다시 이어주었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네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윤현우가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어쩌면 가족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소중한 인연이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그 기억과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또 다른 감동 스토리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가족의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